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12% 상승한 22,118.4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6% 높은 2,480.91에, 나스닥 지수도 0.51% 상승한 6,383.7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수정치 132.42에서 133.77로 올랐다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습니다. 7월 고용 추세 지수는 전년 대비 4.8%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채용 공고, 산업 생산 등 8개 주요 노동시장 지표를 종합해 산출됩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리비아의 원유 생산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9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0.4% 내린 배럴당 49달러 3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경제지표 부진과 광산주 강세 속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다크 40 지수가 각각 전일 대비 0.27%, 0.09% 오른 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0.33%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나 다우존스 지수가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요.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자세에도 불구하고 후반 들어서 힘이 좀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0.14% 오른 2,39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로 제약,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그간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철강 등은 어제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1% 오른 64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8월 8일 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 수는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증가 속도가 인상적인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분석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은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인데요. 오는 11일에 예정돼 있는 7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정도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 부분이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많이 생긴다고 해도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다지 이렇게 임금이 좋은 높은 그런 일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게 왜 구조적인 문제냐 하면 사실은 임금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사실 그 선순환이 잘 되면 잘 맞는 말인데요. 또 하나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임금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카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마지막 열차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 폭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한 사이클이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게 선도적으로 잘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즉 노동자의 숫자가 부족하는 그러니까 노동력이 아주 부족한 노동력 쇼티지 단계가 아니라면 이렇게 노동 가격 쉽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 쇼티지가 나는 정도 상황이라면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경우는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죠. 최근에 동남아 국가들 몇몇 국가들, 특별히 예를 들자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더불어 임금 인상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연간 7% 나되는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임금이 어떻게 오르느냐에 따라서 물가 수준도 같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임금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속도도 상당히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자리 수는 늘어나서 좋지만 따지고 보면 임금의 흐름들만은 따지고 보면 그 어떤 정규직 흐름이라기보다도 계약직이라든가 단기직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 표현으로 아르바이트 이런 정도 수준의 그런 단순 노무직과 짧은 기간에 계약직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임금이 그렇게 쉽게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자면 미국의 물가 인상 수준이 연준이 목표하는 타겟팅인 2%에 이를 수 있느냐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연준은 2% 수준의 타겟팅한 물가가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이렇게 안 올라오니까요. 임금 쪽에서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느리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를 어떤 놈이 빨리 올릴 것이냐? 결국은 유가가 되겠죠.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물가 인상률이 결정이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유효하고 그 예측 가능한 미래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연준은 쉽사리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3%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최소한 3%의 금리 공간을 연준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리를 3% 정도 낮춰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금리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5지만 결국은 3% 최소한 3%까지는 이 과정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릴 것이다라는 것도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이제 9월 달 수준의 자산 축소를 연준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자산 축소를 해보면서 시중의 반응과 시장의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자산 축소의 속도와 그리고 금리 인상의 흐름들을 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의 과정들을 진행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금리 인상은 당장 이번 3, 4분기에는 없을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산 축소, 그러니까 9월 달에 자산 축소를 했을 때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향후의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가 자산 축소의 속도가 많이 달라질 건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은 9월 달에 자산 축소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조마조마한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으나 자산 축소를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수준의 자산 축소를 처음부터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산 축소를 하고 나면 시장에서는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시장은 조금 오히려 자산 축소 이후에 빠른 성장 흐름, 그러니까 강세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흐름들도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되고 나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의 흐름들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 연준이 9월에 자산 축소를 하기 전까지는 시장의 관망 심리가 짙겠지만 이후로는 강세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유가 흐름에 따라서 물가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가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미국 세류 생산업자들이 동시에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내년에도 유가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부지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거기서 생각하는 유가 약세가 어느 정도를 약세로 생각하는 건지가 오히려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공급 사이드의 문제는 올해 상반기 내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실제로 7월달, 8월달에 그 유가가 $50 근처까지 올랐다가 다시 $40대 초반까지 오른 건 전부 공급 측면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50 수준까지 가격이 오르는 것은 또 공급 측면의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게 지금부터 읽어내야 될 유가의 포인트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철강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오르고 화학주들이 오릅니다. 소재주들. 소위 말하는 경기와 동행하는 경기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공급이 일단 정리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철강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데 공급이 정리되었다고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상승이라는 건 뭐냐면 공급 정리 이후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구리 가격이라든가 그런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셰일은 $40 중반 이상, 그러니까 대략 한 46, 7달러 이상이면 계속 공급량을 늘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만간에 1,000만 배럴까지도 넘게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는데, 지금부터 그 유가와 관련돼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이번에 만약에 그 공급량이 다시 지금 증가 일로인데 특별히 대표적인 나라가 나이지리아하고 미국의 셰일입니다. 이쪽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지난번 저점이 $42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떨어지고 뭐 $45, $6 이상에서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 흐름들이. 그래서 그 흐름들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는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경제 성장률과 관련돼서 시장 참여자들의 베팅도 또 달라지는 거죠. 심리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다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 흐름들이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자산을 축소하지만 자산을 축소해봐야 2008년도 대비 엄청나게 늘어난 자산에서 일부 빼는 겁니다. 일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했던 그 자산 사이즈가 자산 총량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는데 그중에 일부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자산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죠. 계속 늘어나 있는데 조금 양이 줄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유가가 추가로 공급이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 아까 수요 측면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면 사실 달러는 약세가 되는 게 맞아요. 지금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달러가 약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도대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상대적인 통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통화 수치로는 바로 유가라는 것이죠. 유가를 통해서 우리가 달러가 약세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따져보면 달러와의 가치는 16년을 주기로 강세와 약세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8년 강세, 8년 약세 해서 16년을 한 텀으로 움직이는데 이 텀이 과거에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이어지는 흐름들로 봐서는 언제부터 약세가 시작이 돼야 되는 텀이냐면 2017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통화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딱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그 달러 약세가 유가 강세를 통해서 시현이 된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자산 시장에서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배팅을 더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자산 가격의 통화 가치 하락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미국과 유럽은 좀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근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기축이 약화되면 처음에는 기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먼저 반영이 되지만, 기축이 약화됐다라고 인정이 되고 판단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원자재와 신흥국 쪽으로 쫙 그 자산이 이동하면서 가격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 약세에 의한 가격 상승.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의 바로미터가 바로 유가라는 점을 체크하시면서 유가의 흐름들을 보시면 시장을 읽고 경제 흐름들이 읽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글로벌 시장에서 혹시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을까요, 부시장님? 예, 지금 최근에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익단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고비 상황에 있죠. 근데 지금 이 고비를 돌파하고 있는 것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치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와 이번 달 흐름에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주가 흐름들이 크게 밀리지 않게 될 경우에는 한국 시장의 조정이 별로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한국 시장은 지금 9월달까지는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산 축소를 하게 될 경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미국이 아니고 신흥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제3세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에 돈을 투자한 것들이 자기 돈 가지고만 투자했을 거냐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차입을 일으켜서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자산을 축소시키면 뭐부터 자릅니까? 사람들이 레버리지부터 자르죠. 레버리지로 일으켜서 투자를 했던 부분부터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사실 한국 증시가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횡보 장세 정도나 일정 수준의 조정 장세를, 박스권 조정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컸는데, 사실 한국 주식시장 자체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미국 시장의 흐름을 분명히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고점, 모든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크게 높이 올라간 상황에서 위태위태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최소한 미국 시장에서 횡보 강세 정도만 보여준다면 한국 주식시장의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미국 기업이 나타내는 실적이 계속해서 이런 양호한 흐름들을 유지를 시켜준다면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조정 없이 횡보 장세를 이어가다가 일정 수준 지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치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지금 애플이라든가 이런 몇몇 IT 기업들은 나쁘지 않은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참고하시면 주식시장이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간밤 소매업체들의 실적 기대감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었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특히나 제약과 철강주가 강세를 이끌었었는데요. 다만 장 막판에 코스피 2,400 회복은 못한 것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8월 8일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8월의 전반기. 8월
8월의 앞부분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초순이. 자,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중순으로 접어들고요. 이제 휴가도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거의 막바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장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과연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느냐 여부가 키포인트,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오늘은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자, 코스피 시장이 전일장에서는 뭔가 좀 다시 한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재차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흘 만에 다시 국내 시장의 매수로 돌아왔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2주 동안 약 2조 원이 넘는 순매도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떠나고 중국의 사드 공방이라든지 대북 핵 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국내 시장에 다소 암울한 그림자, 불안감을 던져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났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일장에서는 전 시장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전일 7일장의 모습을 보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932억 원, 코스닥이 79억 원,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무려 3,380계약을 순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설득력을 얻는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연일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지난 4일날 발표됐던 그 고용시장 지표 호전에 이어서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다우존스 공업지수, 나스닥 시장, S&P 500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고용과 기업 실적 개선을 뒷받침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급등했던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외국인의 매도는 일시적인 단기 차익 신의 매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세적입니다. 그리고 전일장에서는 IT 대안주로서 철강과 화학 등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바이오와 헬스케어 같은 내수 업종에도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동안의 매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매수 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또한 말씀해드린 모두에 살짝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투자자분들이 또 하나의 관심거리 키포인트는 뭐냐면 IT 관련주들이 주도했던 시장을 과연 다른 대안주들이 그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도 계속해서 조금씩 강도 높게 예측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IT 대안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테마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민감주 테마와 하나는 방어주 테마를 볼 수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 테마에서는 최근 철강과 화학, 정유주가 주도가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 가격 안정, 수급 상황 개선 등 실적 호조세가 이들 업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 철강과 화학 그리고 정유 관련주들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관심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 내수주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통상적으로 1차 상승 이후에 소강매를 보이면서 숨고르기 과정을 보이는 그때 이 내수주들이, 방어주들이 그 주도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더 짙게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특히 IT 업종에 비해서 오름폭이 없었다는 상대적 저평가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라든지 헬스케어 등 방어주도 올 하반기에 특히 3, 4분기에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일장에서 그동안 매도에 치중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그 가능성이 과연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진입된 것이다. 이렇게 단 하루의 매수로 확단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외국인의 매도가 그동안에 치중됐다는 점은 일시적인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국내 시장도 점진적으로 재차 상승 쪽으로 무게 비중이 더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내 증시 조정이 마무리되고 재차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예스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기업 역시 또 대기업 압박에 정치권 역시 힘을 좀 실어주는 분위기인데요.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팁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예,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기업을 길들이기, 대기업을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혹시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계시는 분이 높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시대적 흐름이 최근 들어서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는 기득권층이 한층 더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정하고 편법이 없어지면서 정의로운 기업 문화 형성이 된다면 이 또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이제는 정치권마저 합세하면서 본격적으로 더욱더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기업 규제 강화는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재설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을 추구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5조 원 이상의 기업마저 포함시키면서 45개 대기업, 계열사가 무려 225개의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규제에 포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이에 가세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 기준을 한번 보면은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거든요. 구분해서. 첫째는 일감 몰아주기와 두 번째는 부당 내부 거래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현재 기존에는 총수일가 지분 약 20%, 상장사의 경우는 한 30% 이상 총수일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열사 간의 연간 거래 총액이 한 2천억 원 이상일 경우에 규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일 경우에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당 내부 거래는 계열사 간 거래 총액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엔드 조건이죠. 정상 가격과 거래 조건 차이가 7% 이상이 나는 기업을 부당 내부 거래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고, 그리고 연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부당 내부 거래로 간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해놓고 있죠. 지금 총수 지분이 비상장사인 경우는 20%와 상장사인 경우는 30% 이렇게 구별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상장사와 상장사 지분율을 공히 20%로 변경할 것을 이제 예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대기업 집단도 감시하겠다. 그래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분류하면서 이들 집단도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총수 지분이 100% 갖고 있는 자회사도 있어요. 이것을 약간 그동안에는 이 부당 내부 거래라든지 계열사 지원의 편법으로 이용했었는데 총수 지분이 높은 100%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코오롱이라든지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 같은 종이 기업이 추가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이것이 약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규제 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하나 투자 심리도가 급속하게 좋아지면서 대외 신인도가 제고로 인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규제 강화라든지 원칙을 중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에 호재를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FI 투자자, 대무적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 주식 투자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투자 심리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부당 내부 거래 조세는 좀 더 원칙을 세우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악재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볼 텐데요. 기존의 주도주였던 IT 쪽에서 철강이나 화학, 정유 같은 경기 민감주 또 내수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투자 전략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국내 증시에도 그래도 그동안의 조정에서 벗어나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 시장이 견고하다는 거죠. 앞에 지난 8월 4일 날 발표됐던 고용 동향을 보면은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를 발표했는데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고용 지표가. 그리고 자, 이번 주에 10일 날 발표과 11일 날 발표되는 지표도 중요하죠. 뭐냐면 미국에 두 가지 경제를 판단해 두 가지 지표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고용이고 하나는 물가인데, 고용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물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11일 날은 8월 10일 날은 7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죠. 발표가 되고 11일 날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만 오히려 이것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의 이 고공행진이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첫 번째 이유,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2주 동안 2조 원 넘게 매도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을 불안케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일부 IT 급등했던 기업들을 단기적으로 이익실을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이 2원 10전 소폭 상승하면서 했습니다만 1127원, 1120원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1120원 선이 붕괴되면서 1110원 선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112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율이 1120원에서 1130원 사이에서만 안정화한 모습을 보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을 이끌어야 할 경기와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환율 시장이 안정화를 보인다면 국내 시장도 재차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고, 떠났던 외국인이 돌아올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이미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미 국내 시장도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매수 마인드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 조심할 게 있죠.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374포인트가 붕괴된다면 이때는 매수는 자제입니다. 그때는 매도를 그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의 종가가 2398포인트입니다. 그러면 24포인트 정도의 갭차가 나죠. 그러니까 20포인트 이상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상승기조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궁금해하시는, 좋다 이거야. 좋습니다. 매 상승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장은 앞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무엇을 사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또 관심이죠. 제가 여러분 혹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다면 아직도 그냥 홀딩하십시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단기적으로 조정받는다더라도 쌍봉의 패턴으로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매도하십시오 하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매도를 한다면 교체 매매할 종목을 선정해놓고 매도를 하십시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장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IT 기업을 갖고 계신 분, 거기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쌍봉 이점에서 완전히 추세 이탈할 때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로 매수한다면 그들 종목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나을 것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저는 올 8월에 지주사,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는 말씀이죠. 지주사라면 그 그룹의 대표주자죠. 그것이 통상적으로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수지 대표주자, 제약과 바이오 역시 관심을 가져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통신, 정유, 음식료 업종 같은 종목을 올 8월
한번 여러분 포트폴리오 구성에 한번 넣어주시죠 하는 전략을 드렸는데 그 전략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면서 자, 에어컨이 없으면은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전력으로 인해서 단전이 되면서 어떤 분은 차에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에어컨이 저녁에 자다가 깨가지고 중간에 또 에어컨을 틀고 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주식 투자도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이 그래도 괜찮으니까요.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왜? 피할 수 없는 것은 맞설했다고요. 더위, 그것도 시간이 문제죠. 계속해서 이 더위가 유지된다면 못 살죠. 하지만 어제가 입추였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말복입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또한 바람의 방향이 또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소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에 임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이재강 이사님은 이번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마치 전국이 거대한 찜질방이 된 듯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은 낮겠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의 기온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벌써 1,2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낮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남 해안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겠고 내일 새벽에는 전남과 경남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해안과 제주도, 경남 해안은 40에서 80,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이 밖에 전남과 경남, 강원 영동 지역은 20에서 50, 전북과 충남, 경북 남부 내륙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낮에 서울의 기온 32도, 대전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점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 29도, 강릉과 울진 30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점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으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